선영쌤의 국어교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국어를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선영쌤입니다. 오늘은 낯선 문학작품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쉽게 해석하는 요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제목과 작가를 보고 내용을 예측한다. 제목과 작가 이름은 생각보다 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들의 작가와 제목을 볼까요? 신경림은 농민, 도시비민 등 서민들이 피폐한 삶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민중들의 아픔과 삶의 애환을 노래한 민중시인으로 유명하죠. 농무는 농민들의 춤이라는 뜻인데 농민이 등장한 걸로 봐서 농민들의 아픔과 근대화에서 소외된 서러움 같은 걸 얘기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윤동주 같은 경우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의 반성과 죄의식이 드러나는 저항시를 다수 창작했던 저항시인이고 자신에 대한 성찰과 순수한 양심을 시를 통해 보여준 시인으로 유명하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던 형틀로 예수의 순환과 희생,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의지 등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자기 희생을 통해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이런 예측이 가능하려면 유명 작가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작품에서 제목은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는 중심 소재, 화자가 있는 장소, 화자의 처지, 작품의 주제 등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기를 통해 작품의 해석의 실마리를 얻는다. 보기는 낯선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자습서에 나오는 정석적인 해석이 아닌 조금 특이한 해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통해 어떻게 해석할지 방향의 실마리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기를 보면 리얼리즘 장편소설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전 근대적 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풍물적인 인간형이다. 와 같은 설명이 나오죠. 이 작품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인데 이런 보기의 설명을 통해 이 지문 속 소설이 리얼리즘 소설이구나. 주인공인 안승학이라는 인물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속물적인 사람이겠구나 등의 추론을 할 수가 있죠. 보기는 시와 소설 가리지 않고 모두 유용하게 단서를 제공하니 반드시 문제를 풀기에 앞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파트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운문 파트. 운문 문학을 접근할 때에는 먼저 첫째,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파악합니다. 둘째,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표시합니다. 셋째, 화자의 태도 및 대응 방식을 파악합니다. 제목,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화자의 상황을 암시하는 구절, 이런 모든 것들을 단서로 삼을 수 있도록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화자의 입장에서 장면을 상상해보고 화자의 관점과 태도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또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를 구분해서 표기해 보면서 화자가 각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이 시 같은 경우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제목을 보고 화자는 슬픔이고 말을 건네는 상대방은 기쁨이겠구나. 이 시는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너에게도 주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가 슬픔을 사랑보다 소중한 존재,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너는 여기서 기쁨이죠. 너는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고 동사자가 얼어 죽어도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는 매정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너인 기쁨에 대해서는 화자가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각 시어에 대해 화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표시해두면 시를 파악하기도 편하고 문제 풀기도 쉬워집니다. 5.
유명한 작품을 통해 낯선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보통 지문에서 유명한 작품 하나와 낯선 작품 하나를 묶어서 같이 줍니다. 이 둘은 공통적인 주제의식을 가지고 묶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명한 작품을 바탕으로 낯선 작품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얻으세요. 이 지문의 경우 하나는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유명한 시이고 또 하나는 김혜순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이라는 다소 낯선 시이죠. 사령에서 화자는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 있다고 했죠. 사령, 죽은 영혼이라는 제목에서처럼 이 시의 주제가 언론이 탄압되는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지내야 하는 서러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묶여있는 또 하나의 시를 보세요. 한강물이 얼었고 강물의 배들은 일렬로 늘어서서 붙들려 있대요.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는 북박힌 말들이 있었답니다.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언 강물과 멈춘 배들과 나란히 숨죽이고 있어요. 앞의 시와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얼어붙은 하늘과 강물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억압적인 현실을 의미하고 날아가지 못하는 말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언론이 통제당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제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낯선 작품 하나를 해석하기도 좀 더 쉬워집니다. 물론 주제는 다른데 표현법이나 발상이 비슷해서 한 지문으로 묶이기도 하니 이런 추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도 유념해 주세요. 6. 자주 나오는 고전시가의 주제와 어휘를 숙지하고 이를 활용합니다. 고전시가의 경우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본문에 나온 몇 가지 단어들을 단서로 주제를 추론하기 쉽습니다. 고전시가의 주제는 크게 연군지정, 자연과 풍류, 안빈낙도, 사랑, 탐관오리, 비판, 효도 등으로 나뉘고 이 중 특히 연군지정, 자연과 풍류, 안빈낙도 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상고절, 아치고절, 역군은 이런 말이 나오면 임금님에 대한 신하의 충심, 연군지정을 노래한 시겠거니 추측하고 강호한정, 풍월주인, 음풍농월, 임천한흥, 무릉도원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주제로 갖고 있겠거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전시가에 자주 나오는 단어와 어휘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두고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하세요. 6. 고전시가에 나오는 중세어도 센스 있게 해석해봅니다. 연철로 표기된 것은 분철시켜서 읽어봅니다. 높이는 높이로, 구름속이는 구름속에로, 늙어는 늙어로 분철시켜 읽다 보면 뜻을 가늠하기 쉬워질 거예요. 또 아래하는 어두에서는 아, 비어두에서는 으로 바꿔서 읽으면 대략 뜻이 통하기 마련입니다. 낮빛은 낮빛, 오날은 오늘로, 같아는 같은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산문 파트를 볼게요. 소설과 같은 산문 파트에서는 먼저 첫째, 시점을 파악합니다. 1인칭 시점이면 주인공의 내면에 주의해서 읽고요. 3인칭 시점이면 소설 속 전개되는 상황과 등장인물 각각의 관계에 주목하며 읽습니다. 1인칭 시점은 주인공의 내면의식이 핵심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 3인칭 시점은 소설 속 갈등과 사건이 핵심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둘째, 등장인물 이름에 표시하고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적대적 관계에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긍정적인 인물과 부정적인 인물은 누구인지 이것을 파악해야 소설의 핵심적인 갈등과 사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셋째, 작품의 배경을 파악합니다. 시대 사회적 배경 및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파악하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주인공이 이 시대의 어떤 인물 군상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소설의 주제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또 소설의 공간적 시간적 배경은 소설의 주제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넷째, 앞의 줄거리 요약, 중략의 앞뒤 부분을 눈여겨 읽습니다. 줄거리 요약을 굳이 주었다는 것은 그 안에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단서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또 중략이 있을 경우 그 바로 앞뒤 내용은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단서가 있어서 잘리지 않고 본문에 실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여겨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낯선 문학작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국어쌤의 탑시크릿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봐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 공부를 할 때 어떤 순서에 따라 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